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내 서연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동안 남편 현우는 휴대폰을 꺼둔 채 첫사랑과 숨겨둔 아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서연은 깊은 상처를 안고 대저택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오직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첫사랑 유라가 뻔뻔하게 아들까지 데리고 들어와 함께 살겠다고 나서자 현우는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아이를 장손으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연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며느리와 손녀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눈물과 배신으로 얼룩진 한 가문의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남편은 첫사랑과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고 100일 잔치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저는 분만실 문 앞에 서서 타는 듯한 초조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며느리인 서연이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전담 의료팀을 고용하고 최고의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10달 동안의 고통을 견뎌낸 서연이가 이제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작 곁에 있어야 할 내 아들 현우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마치 제 눈을 찌르는 듯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문을 열고 서연이가 건강한 딸을 순산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서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핏기 없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 작고 부드러운 손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라. 네가 뭘 잘못했니? 너와 아이 둘 다 무사하면 된 거야. 갓 태어난 제 손녀 은채는 요람 안에서 새근사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통통하고 발그레한 두 뺨은 보는 사람마다 사랑에 빠지게 할 만큼 예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다시 시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우가 이곳에 있어 이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은 더 눌렀을 현우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혹시 정말 중요한 회의 중이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제 개인 비서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본 비서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해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현우가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서 말이죠. 파파라치가 포착한 그 순간들은 신화그룹 이현우 이사, 행복한 가족의 한때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아이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고 옆에 있는 여자는 그의 팔에 몸을 기댄 채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내 아들은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아내가 아이를 낳는 고통의 순간에 첫사랑과 숨겨둔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서연이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불효막심한 놈은 다른 여자와 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현우가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유라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철없는 불장난일 뿐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서연이는 개인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했습니다. 저는 일단 현우 생각은 접어두고 갓 출산한 며느리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양식단을 확인하고 간병인에게 따뜻한 분유를 타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어린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분명 현우가 유라와 여행을 갔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제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조금 기운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들이 병실로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문 앞에 경호원을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새근새근 잠든 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는 언제 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거짓말을 할까요? 하지만 이미 현우의 스캔들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마당에 서연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푹 쉬렴. 현우는 지금 일이 바빠서 바로 오기는 힘들 것 같구나. 서연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잿빛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이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안쓰러움이 커질수록 아들 현우에 대한 증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퇴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현우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보내 서연이와 은채를 저희 가문의 본가인 대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이는 은채를 꼭 껴안은 채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여기로 와도 괜찮을까요? 저 무서워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거라. 여긴 내 집이다. 누가 감히 너를 내쫓겠니? 로비에 들어서자 집사가 재빨리 짐을 받아들고 서연이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바싹 마르고 수척해진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오직 두 눈의 의지로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서에게 따로 간병인을 더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충분한 영양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마친 그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현우 이사님께서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나타난 내 아들이 드디어 얼굴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하게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우와 유라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심지어 그 아이를 안고 카메라 앞에 서 있을 광경이 눈에 선했습니다. 언론은 분명 들끓고 있을 겁니다. 저는 로비 중앙의 커다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 온갖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며 현우만큼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반듯한 사람으로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실패한 것일까요? 이틀 후 현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라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대여섯 살짜리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제 집인 양 거실로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던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라는 화려한 원피스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마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한 사람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팔짱을 낀 채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가 민호예요. 저희 아이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아이를 훑어보았습니다. 현우를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떤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서연이가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낯선 사람들의 소리에 은채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처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오만한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마치 유라가 괴롭힘이라도 당할까봐 걱정된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우는 서연이를 쏘아보며 조금의 존중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내 아들을 키워야지. 유라랑 민호, 이제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어쨌든 내 친아들이니까. 서연이는 현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쥐고 차갑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저 천박한 것들을 이 신하가에 들인 것이냐. 그리고 너, 현우, 제정신이냐. 현우는 턱을 치켜들고 움츠러든 서연이를 쳐다본 뒤 제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제 핏줄입니다. 어머니께서 싫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가문에 저 불효막심한 아들이 감히 내연녀와 그 아이까지 끌어들이다니요. 유라는 눈을 깜빡이며 가련한 척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저 현우 씨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가 가족이 흩어지길 바라겠어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증스럽구나.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것이냐. 현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유라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저예요. 서연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유라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억지로 서연이와 결혼시켰잖아요.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채를 너무 꽉 안은 나머지 아이가 작게 뒤척였습니다. 거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화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는 의기양양하게 서연이를 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현우는 모든 예의를 내팽개치고 서연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징징거려. 당신의 그 연약한 모습,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그 순간 은채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려 모두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현우는 딸을 힐끗 보더니 입술을 삐죽이며 제 분노를 터뜨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시끄럽네. 서연이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됐다. 현우, 당장 여기서 나가. 현우는 유라의 손을 뿌리치고 대들려 했지만 제 불타는 눈빛을 보고는 분한 듯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도 결국엔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민호가 이 집안의 장손이니까요. 유라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민호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 방 보러 가자. 저는 이를 악물고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조용히 제 소매를 끌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너무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은채에게 안 좋을까 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렴.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합당한 답을 찾아줄 테니. 제 안에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현우가 감히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저 여자와 정체 모를 아이를 이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좋습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우가 제 핏줄이자 제가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유일한 아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째서 현우는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그 잘못된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 내일부터 신화그룹 내 이현우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도록. 나는 그 녀석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비서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창가로 다가가 어둑해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래전 제가 사랑했던 남자이자 현우의 아버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지키지 못했지만 제 며느리가 그런 수모를 겪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신화그룹 이현우 이사, 아내 출산 중 의문의 여인과 밀월 여행.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현우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게 명예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서연이와 손녀딸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신화가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스스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이 어미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주마.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와 서연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과 은채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때 등 뒤에서 비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나 보네요. 저는 휙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시동생, 민규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골칫덩어리인 그는 오래전부터 누구에게도 존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얼마나 엿듣고 있었던 거지. 민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니 시끄럽길래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제 조카 현우, 정말 다루기 힘든 망아지 같군요. 형수님은 이제 어쩌실 겁니까? 저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민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셔서 신화그룹에 피해나 안 가게 하세요.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제 수입도 줄어들 테니까요.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망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오만하게 굴처지는 아닐 텐데. 나는 서연이와 내 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어. 민규는 비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또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겠군요. 어디 한번 재밌게 지켜보겠습니다. 제 조카가 빈털터리가 되면 형수님 마음도 약해지시겠죠. 저는 불에 기름을 붓는 자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민규는 예나 지금이나 집안의 규율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몇 마디를 던지고는 사라졌고 저만 홀로 남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유라가 제 아들을 품에 안고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마치 이것 봐. 나중에 네가 이곳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 아이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플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감히 신하가에서 오만하게 구는 자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분노가 들끓었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손녀의 평안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라가 환상 속에서 즐거워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아이도 잠시 모른 척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죄는 그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화그룹 내부 게시판에 공식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금일부로 이현우 이사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됨. 서명란에는 회장 김선이라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마친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로써 현우는 제가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내연녀를 부양하고 숨겨둔 아들을 자랑하고 싶다고? 돈도 권력도 없을 때 유라가 과연 그의 곁에 남아있을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외로운 달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텅 빈 풍경을 비추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토록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와 갓난아기인 손녀를 떠올리자 그 두 모녀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제 며느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이미 차에 앉아
신화그룹 본사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기습적으로 내린 결정 때문에 현우가 어떤 식으로든 반발하리라 예상했습니다. 역시나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1층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내 사무실에서 짐을 다 빼낸 거야. 청소 아주머니들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사님, 이건 회장님의 지시라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운을 걸친 채 방을 나섰습니다. 2층 복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겨진 양복 차림의 현우가 청소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는 듯 보였습니다. 유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늦잠을 자고 있거나 무언가 다른 일로 바쁘겠지요. 저는 위험 있게 계단을 내려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현우는 저를 보자마자 원수라도 만난 듯 달려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직위를 해제하신 겁니까? 저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서류랑 컴퓨터를 다 치우고 제 비서까지 쫓아냈어요. 저는 현우의 팔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누구 마음대로 내 연녀를 이 집에 들였지? 누구 마음대로 회사 돈을 그런 추잡한 여행에 낭비했느냐? 그러니 어제부로 너는 더 이상 신화그룹에 있을 자격이 없다. 현우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저를 원수처럼 대하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할까봐 두렵지도 않으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네가 유라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이 집안에 먹칠한 것보다 더 나쁠 건 없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현우는 서연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선을 피하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또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 험담을 했겠지.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안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를 본 현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잘났네. 두고 보라고. 내 아들이 언젠가 신화가를 이을 테니 당신이랑 그 계집애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딸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현우는 뺨을 감싸 쥐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치거라. 당장 나가. 더 이상 내 놈의 목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다. 현우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돌아서 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다시 돌아서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돈줄을 다 끊으셨죠. 두고 보세요. 언젠가 어머니가 저한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빌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지쳤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경비원에게 조용히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분노에 차 떠나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그저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엄마가 있지 않니?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현우 씨를 사랑하고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어떤 상처든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란다. 너는 푹 쉬렴.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며느리가 산후우울증이라도 겪게 될까봐, 그리고 아들이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사가 제게 현우가 유라와 민호라는 아이를 데리고 기자들이 많이 모이는 로얄 호텔 로비에 공개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진을 찍히며 현우에게는 법적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와 아이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읽으며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는 명백히 저를 화나게 하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이용해 제가 그 아이를 인정하도록 압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의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유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제 개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가 지분 포기각서에 서명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지금 승리감에 도취해 자신이 곧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서연이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은채를 안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다정했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서연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가 계속 유라 씨와 만난다면 저 이혼할 거예요. 더는 견딜 수 없어요. 저는 곁에 앉아 서연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내 마음 안다. 걱정 마라. 나는 절대로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 몫이다. 네가 이혼을 원하든 어떻게 하기를 원하든 나는 항상 내 편에서 널 지지할 거다. 이혼이라는 말에 서연이는 멍해졌습니다. 그 눈빛은 창밖을 향해 멍하니 떠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에 아름다웠던 감정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민규 삼촌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형수님,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제가 로비로 나가보니 낡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뭉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규 삼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라 양의 아버님이십니다. 형수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라의 아버지, 강 씨. 과거의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거의 아들을 잃게 할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니 굳이 쫓아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 씨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님,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유라가 사람들에게 꾀임에 빠져서 그런 거지.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은 잘 알고 있잖소. 오늘 합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무사히 여기서 걸어나갈 생각은 마시오. 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을 계속 깜빡였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비서가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유라와 그녀의 고모가 제 남편과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리려다 사고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이해하시겠소? 만약 내가 이걸 세상에 공개한다면 유라는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을 거요. 그런데 이제 당신 딸이 내 아들 현우까지 끌어들여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니. 참으로 가소롭군. 강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제 딸아이를 막다른 길로 몰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유라가 현우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전부 털어놓으시오. 사실대로 말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시오. 강 씨는 당황하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가 과거의 일을 폭로해서 회장님을 망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민호를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현우는 유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딸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기세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제 생각대로였습니다. 현우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가 떠나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유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라가 움직이는 순간 바로 반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가의 하얀 난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길이 눈에 선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서연이와 은채를 위해 굳건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다가도 문득 문 쪽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현우가 돌아와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라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만이 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요. 현우 씨는 우리 모자 곁으로 와야 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현우 씨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서연이는 분노로 떨며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흘끗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너를 도발하는구나.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이야.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현우 씨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이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지금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라가 진심이라고 믿고 그 남자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상속권을 지켜줄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더 이상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거라.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지붕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앞으로의 길을 고민했습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현우와 서연이는 이 결혼 생활을 하루빨리 끝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어찌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우가 자초한 대가였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서연이의 방 앞을 지나가다 아이를 달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간간히 흐느끼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는 어디 갔을까? 왜 우리 아가 보러 오지 않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힘내거라. 서연이는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남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제 딸에게 온전한 가정도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건 현우 탓이다. 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눈을 감으면 현우가 뻔뻔하게 유라의 팔짱을 끼고 민호야말로 장손이라고 선언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현우가 과거 제가 유라와의 관계를 강경하게 반대했던 일 때문에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고함이 오히려 현우를 더 고집스럽게 만들고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몇 가지 서류를 훑어보고 비서에게 급히 전달한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저는 직접 회사에 가서 이사회의 인사 변동에 대해 지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총괄 이사 자리에서 현우의 이름은 지워지고 당분간은 제가 그 자리를 겸임할 것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신화그룹 간판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신화가는 결코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우가 아직도 도전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제가 친어머니일지언정 특히 제 가족을 짓밟으려는 자에게는 결코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차량이 로비 앞에 멈추자 저는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회장 아들이 쫓겨났다는 소문이 회사 내부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손을 저어 신화그룹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실로 들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고위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우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경영진을 재편하며 이전에 고문 계약을 맺었던 서연이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몇몇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립니까? 서연이는 제 공식적인 며느리입니다. 신화그룹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당연히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킬 때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차근차근 서연이가 현우를 대신할 수 있도록 키워낼 것입니다. 아직 어린 손녀를 생각하니 쓴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부적절한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고 손녀는 태어나자마자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즉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절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걸 잊으셨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잊은 건 바로 너다. 나는 불효자식을 아들로 둔 적 없어.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시계가 몇 번 울리고 저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일어나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현우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잿빛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수만 가닥의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가차없이 처벌하기로 결정했던 그날 아침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고위 임원들과의 회의가 끝난 후 현우의 해임 소식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현우가 제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외도와 신화가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 막 차에 올라타려는데 민규 시동생이 기둥에 한가롭게 기댄 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씨앗 몇 개를 들어 보이며 입꼬리를 올리고 웃었습니다. 형수님, 현명한 결정 축하드립니다. 그놈, 지금 미쳐 날뛰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치겠죠. 아주 볼만하겠어요. 저는 대답 없이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규 시동생은 여전히 유유히 휘파람을 불며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듯 즐거워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막 신발을 벗으려는데 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라 아가씨가 와 있습니다. 이현우 이사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이사님이 안 계시니 서연 아씨와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꽉 쥐고 침착하게 목소리를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유라가 감히 무슨 짓을 하는지 봐야겠다. 저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유라는 보라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가장 먼 소파에 앉아 은채를 조용히 안고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방금 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유라는 고개를 들고 무언가 말하려다 즉시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가 연락을 다 끊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설마 어머님이 현우 씨를 집에서 쫓아내고 계좌까지 동결시킨 건 아니겠죠? 저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문득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것들, 내가 다 했다. 유라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를 사랑한 게 죄라면 어머님이 나무라실 수는 있겠지만 그의 살기를 막는 건 너무하십니다. 어쨌든 현우 씨는 민호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어머님의 장손을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내 손자가 아니다. 내가 억지로 우긴다고 내가 받아들일 것 같으냐. 현우, 그놈은 너를 이 집에 들인 순간부터 자존심을 버렸다. 그동안 내게 여행 가고 쇼핑하라고 뿌린 돈도 다 내 돈이지. 그놈이 스스로 번 돈이 아니다. 이제 내가 막고 싶으면 막는 거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두 내 편이다. 유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핸드백을 고쳐 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돈이 없으면 현우 씨는 서연 씨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저예요. 나중에 어머님이 저를 필요로 할 때가 오면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저는 경멸에 참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중 누구도 필요 없다.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가고 싶으면 가라. 서연이와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집에서 당장 꺼지는 게 좋을 거다. 서연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며 분노를 삼키고는 서연이에게 돌아섰습니다. 서연 씨, 한마디 해봐요. 시어머니랑 짜고 현우 씨 돈줄을 끊었죠. 당신 참 비열하네요. 항상 착한 척 하더니.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라 씨, 저는 한 번도 현우 씨를 해치려 한 적 없어요. 저를 모욕하는 건 괜찮지만 제발 제 아이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아주세요. 유라는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이 아이 말인가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시끄럽기 짝이 없네. 서연이는 은채를 꽉 껴안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여기는 네가 함부로 말할 곳이 아니다. 당장 나가.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비서가 밖에서 들어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라 씨, 나가주시죠. 나가지 않으시면 경호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2명의 경호원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유라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한 듯 돌아서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좋아요, 김 회장님. 어디 한번 두고 보시죠. 거실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서연이의 흐느낌 소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품에 안긴 아기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가끔 아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 여자 말에 신경 쓰지 말거라. 다 인과응보일 뿐이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작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까봐 무서워요.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놈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이 어미도 더는 구해줄 수 없어. 저는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현우가 제 친아들이니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멈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현우가 유라의 손을 잡고 서연이를 모욕감에 떨게 하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후에는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이 쫓겨난 소식을 캐내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현우 이사님이 그룹에서 쫓겨난 게 사실입니까? 장손이라는 민호 군은 후계자로 인정받게 됩니까? 저는 무시하고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회장실에 남아 비서에게 현우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꽤 많은 자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를 해임하기로 더욱 굳게 결심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유라와 그 아이에게 들어간 모든 비용. 숫자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놈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탐욕스러운 버릇을 배워온 것일까요? 민규 시동생이 들러 커피를 손에 들고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형수님, 새로운 소식이 좀 있습니다. 현우 녀석이 안내 데스크에 와서 남은 소액 지분을 전부 인출해달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걸로 끝이군. 잠시 발버둥치게 놔두면 조만간 막다른 길에 다다를 테지. 민규 시동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형수님 정말 냉정하시네요. 저는 형수님이 조카를 아껴서 얼마라도 융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잘 됐네요. 그 유라라는 계집애도 곧 꼬리가 잡히겠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너도 너무 즐거워하지는 마라. 이 혼란 속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민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자초하라고 했나요? 저는 다시 서류철로 돌아가 비서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우가 없더라도 저는 이사회를 재정비하고 더 이상 여론에 휩쓸려 추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들마저 잘라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우가 남긴 잔해를 치우면서 동시에 회사의 신뢰라는 무거운 짐까지 져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서연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사에게서 현우가 또 저택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현우가 팔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상황 끌지 말고. 서연이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현우는 비웃었습니다. 잘못했든 안 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 결혼을 끝내고 유라를 정식으로 맞이하고 싶어. 제가 막 들어서자마자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놈은 이제 염치도 없느냐. 현우는 돌아보았고 그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유라한테 얹혀 살면서 온갖 수모를 겪고 있어요.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유? 좋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라. 그 후에 네가 누구를 새 며느리로 들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신화가의 재산은 배신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현우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절 억압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돌아서 나가며 저주를 퍼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서연이가 흐느끼는 것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이혼할 날도 머지 않았을 겁니다. 현우가 모든 것을 너무 심하게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은채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고 그 작은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건 현우 탓이다. 네,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눈을 감으면 현우가 뻔뻔하게 유라의 팔짱을 끼고 민호야말로 장손이라고 선언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현우가 과거 제가 유라와의 관계를 강경하게 반대했던 일 때문에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고함이 오히려 현우를 더 고집스럽게 만들고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몇 가지 서류를 훑어보고 비서에게 급히 전달한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저는 직접 회사에 가서 이사회의 인사 변동에 대해 지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총괄 이사 자리에서 현우의 이름은 지워지고 당분간은 제가 그 자리를 겸임할 것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신화그룹 간판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신화가는 결코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우가 아직도 도전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제가 친어머니일지언정, 특히 제 가족을 짓밟으려는 자에게는 결코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차량이 로비 앞에 멈추자 저는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회장 아들이 쫓겨났다는 소문이 회사 내부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손을 저어 신화그룹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장실로 들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고위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우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경영진을 재편하며 이전에 고문 계약을 맺었던 서연이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몇몇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립니까? 서연이는 제 공식적인 며느리입니다. 신화그룹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당연히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킬 때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차근차근 서연이가 현우를 대신할 수 있도록 키워낼 것입니다. 아직 어린 손녀를 생각하니 쓴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부적절한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고 손녀는 태어나자마자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즉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절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걸 잊으셨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잊은 건 바로 너다. 나는 불효자식을 아들로 둔 적 없어.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시계가 몇 번 울리고 저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일어나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현우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잿빛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수만 가닥의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가차없이 처벌하기로 결정했던 그날 아침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고위 임원들과의 회의가 끝난 후 현우의 해임 소식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현우가 제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외도와 신하가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 막 차에 올라타려는데 민규 시동생이 기둥에 한가롭게 기댄 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씨앗 몇 개를 들어 보이며 입꼬리를 올리고 웃었습니다. 형수님, 현명한 결정 축하드립니다. 그놈 지금 미쳐 날뛰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치겠죠. 아주 볼만하겠어요. 저는 대답 없이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규 시동생은 여전히 유유히 휘파람을 불며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듯 즐거워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해 막 신발을 벗으려는데 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라 아가씨가 와 있습니다. 이현우 이사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이사님이 안 계시니 서연 아씨와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문손 자비를 꽉 쥐고 침착하게 목소리를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유라가 감히 무슨 짓을 하는지 봐야겠다. 저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유라는 보라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가장 먼 소파에 앉아 은채를 조용히 안고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방금 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유라는 고개를 들고 무언가 말하려다 즉시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가 연락을 다 끊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설마 어머님이 현우 씨를 집에서 쫓아내고 계좌까지 동결시킨 건 아니겠죠? 저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문득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말한 것들 내가 다 했다. 유라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를 사랑한 게 죄라면 어머님이 나무라실 수는 있겠지만 그의 살 길을 막는 건 너무하십니다.
어쨌든 현우 씨는 민호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어머님의 장손을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호는 내 손자가 아니다. 내가 억지로 우긴다고 내가 받아들일 것 같으냐. 현우, 그놈은 너를 이 집에 들인 순간부터 자존심을 버렸다. 그동안 내게 여행 가고 쇼핑하라고 뿌린 돈도 다 내 돈이지. 그놈이 스스로 번 돈이 아니다. 이제 내가 막고 싶으면 막는 거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두 내 편이다. 유라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핸드백을 고쳐 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돈이 없으면 현우 씨는 서연 씨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건 저예요. 나중에 어머님이 저를 필요로 할 때가 오면 너무 늦을지도 몰라요. 저는 경멸에 참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중 누구도 필요 없다.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가고 싶으면 가라. 서연이와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집에서 당장 꺼지는 게 좋을 거다. 서연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며 분노를 삼키고는 서연이에게 돌아섰습니다. 서연 씨, 한마디 해봐요. 시어머니랑 짜고 현우 씨 돈줄을 끊었죠? 당신 참 비열하네요. 항상 착한 척 하더니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라 씨, 저는 한 번도 현우 씨를 해치려 한 적 없어요. 저를 모욕하는 건 괜찮지만 제발 제 아이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아주세요. 유라는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 이 아이 말인가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시끄럽기 짝이 없네. 서연이는 은채를 꽉 껴안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여기는 네가 함부로 말할 곳이 아니다. 당장 나가.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비서가 밖에서 들어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라 씨, 나가주시죠. 나가지 않으시면 경호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두 명의 경호원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유라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한 듯 돌아서며 한마디 남겼습니다. 좋아요, 김 회장님, 어디 한번 두고 보시죠. 거실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서연이의 흐느낌 소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품에 안긴 아기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가끔 에, 아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 여자 말에 신경 쓰지 말거라. 다 인과응보일 뿐이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작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까봐 무서워요.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놈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이 어미도 더는 구해줄 수 없어. 저는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현우가 제 친아들이니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멈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현우가 유라의 손을 잡고 서연이를 모욕감에 떨게 하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후에는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이 쫓겨난 소식을 캐내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현우 이사님이 그룹에서 쫓겨난 게 사실입니까? 장손이라는 민호군은 후계자로 인정받게 됩니까? 저는 무시하고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회장실에 남아 비서에게 현우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꽤 많은 자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를 해임하기로 더욱 굳게 결심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유라와 그 아이에게 들어간 모든 비용, 숫자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놈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탐욕스러운 버릇을 배워온 것일까요? 민규 시동생이 들러 커피를 손에 들고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형수님, 새로운 소식이 좀 있습니다. 현우 녀석이 안내 데스크에 와서 남은 소액 지분을 전부 인출해달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걸로 끝이군. 잠시 발버둥 치게 놔두면 조만간 막다른 길에 다다를 테지. 민규 시동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형수님, 정말 냉정하시네요. 저는 형수님이 조카를 아껴서 얼마라도 융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잘 됐네요. 그 유라라는 계집애도 곧 꼬리가 잡히겠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너도 너무 즐거워하지는 마라. 이 혼란 속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민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자초하라고 했나요? 저는 다시 서류철로 돌아가 비서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우가 없더라도 저는 이사회를 재정비하고 더 이상 여론에 휩쓸려 추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들마저 잘라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우가 남긴 잔해를 치우면서 동시에 회사의 신뢰라는 무거운 짐까지 져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서연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사에게서 현우가 또 저택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현우가 팔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상황 끌지 말고. 서연이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현우는 비웃었습니다. 잘못했든 안 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 결혼을 끝내고 유라를 정식으로 맞이하고 싶어. 제가 막 들어서자마자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놈은 이제 염치도 없느냐. 현우는 돌아보았고 그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유라한테 얹혀 살면서 온갖 수모를 겪고 있어요.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유? 좋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라. 그 후에 네가 누구를 새며느리로 들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신하가의 재산은 배신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현우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절 억압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돌아서 나가며 저주를 퍼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서연이가 흐느끼는 것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이혼할 날도 머지 않았을 겁니다. 현우가 모든 것을 너무 심하게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은채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고 그 작은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질 것을 알면서도 서연이가 쫓겨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연이를 위층으로 데려가 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서연이가 이제 현우의 이혼 요구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저는 서연이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모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불러 이혼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우가 원한다면 서연이가 편히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다는 것을 알지만 수많은 일을 겪으며 더 이상 타이르고 설득할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릴 적 제게 매달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왜 아빠는 날 보러 오지 않아요? 하고 울먹이던 현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제 남편 역시 내연녀 때문에 아들을 버리고 온갖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현우가 그 길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업보일까요? 다음 날 아침. 급하게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대문 앞에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김 회장님, 아드님이 곧 이혼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현우 씨의 숨겨둔 아들이 정말 장손이 맞습니까? 서연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경호원들에게
그들을 해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을 겁니다. 진실은 곧 대중 앞에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차를 몰아 회사로 향했고 모든 고위 관리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준비해야 했고 동시에 현우가 더 이상 신화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저는 비서에게 혼인신고 사무소에 연락해 서연이의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현우가 계속 미적거린다면 그가 서명하도록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현우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직함을 박탈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화그룹에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 빈털터리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라가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현우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녀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늦은 오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불안해요. 현우 씨랑 유라 씨가 고급 호텔로 옮겨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나쁘게 퍼뜨릴까봐 무서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일을 크게 벌이고 싶다면 나는 유라의 모든 추잡한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서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 씨가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현우는 내가 직접 가르친 아들이다. 망가뜨려야 한다면 내가 직접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건강을 챙기고 은채를 돌보는 것이다. 서연이는 힘없이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햇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문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게 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현우가 서연이에게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뻔뻔하게 서연이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것처럼 이 전쟁은 마땅히 끝나야 할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거의 8시였습니다. 서연이와 저녁을 먹기 위해 일찍 집에 가야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변수가 닥칠지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며느리에게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줘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핸드백을 들고 운전기사에게 저택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유라의 어깨를 감싸고 민호라는 아이를 안고 있는 현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기자들이 앞다투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신화그룹 이현우 아들 낳아준 내연녀와 함께 본처는 곧 버려질 운명. 저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겼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연기하게 놔두자. 그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유라가 과연 현우를 지켜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집에 도착해 저는 서연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조용히 음식을 집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거라. 모든 것은 내가 다 계획해 두었다. 서연이는 작게 내라고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여 몇 숟가락 떴습니다. 옆에 있던 은채는 세상이 곧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이 팽팽한 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처럼 너무 독단적인 것은 아닌지 자문했지만 서연이가 겪은 불행을 생각하자 아내와 자식을 버릴 준비가 된 아들에 대한 미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교훈을 줄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숭숭한 꿈은 저를 20여 년 전, 제가 아직 젊고 막 대학을 졸업하고 신화그룹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던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회장은 아니었지만 항상 결단력 있었고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이 제 남편을 위축시켰고 그는 제 그늘이 너무 크다고 느껴 스스로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그 밤은 기억 속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재무 보고서를 들고 우리가 방금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계약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어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출장 간다, 찾지 말라고 간결하게 적힌 쪽지 하나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순진하게도 남편이 정말로 마지막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해외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장은 하라는 여비서와의 밀월 여행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음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비서와 손을 잡고 있었고 현우는 아직 5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제가 황급히 아이를 안고 다가가자 남편은 우리를 밀쳐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나 곧 비행기 타야 해. 아이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화그룹 경영진 부부의 불화설, 남편이 여비서와 공모하여 현우를 유괴한 것처럼 꾸민 사건까지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방 안에 저 혼자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지금 아버지의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5살이었던 그날, 유괴극 때문에 아들을 잃을 뻔했던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쓴맛을 보았는데 어째서 하늘은 현우마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서연이의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지쳐서 은채를 안고 잠들었을 겁니다. 쓸쓸한 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현우를 안고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그저 기만적인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곧 다른 여자를 따라 우리 모자를 버렸습니다. 저는 찬장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아침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서연이가 안락의자에 앉아 은채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쑥쑥했습니다. 저는 몇 마디 안부를 묻고는 서연이에게 서류 몇 개를 건넸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고 기획안 몇 개 짜는 것 좀 도와주렴. 나중에는 신화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게 될 거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을 배우길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에게도 좋은 일이다. 슬픈 생각도 덜하게 되고 나중에 굳건히 설 기회도 될 테니. 서연이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노력해 볼게요. 점심때쯤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가 나타나 자신의 명의로 된 남은 지분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고 별도의 자금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는 건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직 승인 서명을 하지 않으셔서 일단 막아두었습니다만 이현우 씨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대 주주이니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만 끝날 일이라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연이에게 돌아섰습니다. 네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 저택을 포함한 재산은 여전히 내 명의로 남을 것이다. 걱정 말고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게 놔두렴. 서연이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우 씨는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정할 필요 없다. 그가 가족을 생각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연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아직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어쨌든 현우는 그녀의 첫사랑이자 법적인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다. 우리는 그저 현우가 만들어 놓은 전쟁터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 이게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일 거다. 저는 로비로 나갔고 민규 시동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옛날 일에 시달리고 계시는군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민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제 남편의 죽음, 그 교통사고가 형수님께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걸 압니다. 이제 현우도 그 전철을 밟고 있으니 형수님께서 더욱 분노하시는 거겠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규 시동생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우는 형수님의 친아들입니다. 서연이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민규가 그저 구경하는 것을 즐기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은 의외로 진심 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고 있는데 비서가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현우 씨가 밖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장님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비서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무실 직원들을 다 쫓아내고 물건을 부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재킷 단추를 다시 채우고 여유롭게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직원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현우는 낡은 의자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 시켜서 제 물건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신 겁니까? 누가 감히 여러 사람 앞에서 제 추억을 짓밟으라고 했습니까?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네가 여기에 두고 간 물건들은 회사 소유다. 이제 너는 아무 직책도 없으니 이 방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현우는 피가 끓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잖아요. 어떻게 절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실 수 있어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건 내 자신 때문이다. 회사 돈으로 내 연녀와 숨겨둔 아들을 데리고 흥청망청 쓰는 게 옳은 일이더냐. 현우는 할 말을 잃었고 주위에 비웃는 시선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나중에 늙어서 누가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닥치거라. 네가 유라를 데리고 돌아와 서연이 앞에서 그 아이를 내세운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현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망설이는 시선을 보고는 손을 풀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좋아요. 계속 그렇게 강하게 나가보세요. 제가 보여드리죠. 유라도 돈이 있어요. 그녀는 어머니께 기댈 필요가 없다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웃음과 수군거림 속에서 복도를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씁쓸함을 숨긴 채 청소 직원들에게 정리를 마치고 일찍 퇴근하라고만 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보였습니다. 현우가 도전하고 싶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신화가의 상속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법적인 조치를 통해 저는 대부분의 지분을 서연이와 은채의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현우는 이제 발 디딜 곳조차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거실에서 서류 뭉치를 안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예산 균형 보고서 읽는 법을 배웠는데 너무 어렵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며칠 뒤에 내가 자세히 가르쳐 주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현우 씨는 돌아올까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고는 사라졌다. 아마 유라를 찾아갔겠지. 이제 그를 잊어버리도록 하거라. 서연이는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이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현우 씨가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더 이상 붙잡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연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찍 자거라.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서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하니 빨리 끝낼수록 내 마음도 편해질 거다. 깊은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문득 내일 서연이가 정말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이 결혼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새 신부를 맞이하며 얼마나 설렜던가. 이제는 시끄러운 수치심 속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현우가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이 숨막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고 미래가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로서 처음으로 며느리가 재혼해서 짐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보통의 시어머니들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쉽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저를 너무나도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약간 쌀쌀했습니다. 아마 계절이 바뀌려나 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서연이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현우와 그 내연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은채와 함께하는 새로운 계절 말입니다. 이 폭풍이 곧 절정에 다다르고 그 후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서연이와 제 딸이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내일 있을 결정을 위해 힘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은채의 100일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서연이는 다소 불안해 보였지만 저는 한결같이 안심시켰습니다. 너는 그저 예쁘게 차려입고 은채를 안고 사람들에게 인사만 하면 된다. 오늘은 네가 이 아이의 법적인 어머니이며 이 아이가 내가 인정한 유일한 손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 때문에 며느리가 현우와 유라가 또 나타나 소란을 피울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는 제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언론, 기자, 손님들 모두 제 입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저택의 큰 홀은 신선한 꽃과 풍선, 그리고 흰색과 분홍색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받아 옅은 크림색의 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드러난 갸름한 어깨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자아냈지만 그 얼굴에서는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피어났습니다. 은채는 같은 톤의 작은 드레스를 입고 서연이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제가 할머니가 된 것을 축하하며 작은 아가씨에게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집안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당신들이 어찌 알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겉모습은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는 파티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꽤 많이 도착했습니다. 신화그룹의 오랜 파트너들, 서연이의 친구 몇몇,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현우가 나타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일을 크게 벌이고 싶다면 어디선가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얼굴이 약간 창백해져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엄마가 있지 않니? 30분 후 저는 사람들에게 자리에 앉아 작은 의식을 시작하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단상에 섰고 옆에는 서연이가 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은으로 상감된 선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신화가 손녀의 상징으로서 귀한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녀 이은채의 100일 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우리 신화가의 공식적인 가족이자 인정받는 후계자입니다. 군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서연이는 부끄러운 듯 딸을 안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아름답다는 칭찬과 현우가 보이지 않는다는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막 다음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문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문이 활짝 열리고 현우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유라는 그의 팔짱을 낀 채 강렬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카메라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가장 눈에 띄게 차려입은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민호라는 아이가 현우와 똑같은 옷을 입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주위에서는 한 무리의 기자들이 차례로 몰려들어 혼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이곳에 들어오라고 허락했느냐?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라의 손을 잡고 곧장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서연이를 쏘아보고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조카딸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이 아이 참 시기적절하게 태어났네요. 그런데 제 아들은 왜 초대하지 않으셨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유라도 끼어들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우리 민호도 핏줄인데 게다가 현우 씨의 친아들인데 환영해주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호원을 부르기 전에 두 사람 다 여기서 사라져 주시오. 현우는 서연이에게 돌아서서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도 알아야 할 텐데 당신이 딸을 낳았더라도 신화가에는 남자 후계자 한 명만 필요하다고.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서연이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쳐다보며 제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유라를 한번 훑어본 뒤 차가운 시선을 현우에게 고정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손녀 100일 잔치에서 난동을 부리다니. 좋아, 어디 한번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민호를 위해 권리를 찾으러 온 겁니다. 김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문의 법도에 따르면 아들이 장자가 됩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이은채가 제 유일한 손녀임을 선포합니다. 재산과 지분은 이미 서연이 모녀에게 넘겼습니다. 저 아이, 저는 민호라는 아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민호를 껴안았고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작게 울먹였습니다.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온 세상이 비웃을까봐 두렵지도 않으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웃음? 나는 그저 내 며느리와 손녀를 지키는 것뿐이다. 웃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웃으라고 해라. 서연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람들 앞에서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오래전부터 이현우 씨는 저희 모자를 버리고 유라 씨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해 이혼 서류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혼 후 재산은 김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며 저는 결코 배신자와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에서는 박수 소리와 수군거림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서연이가 버림받은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감히 단호하게 선언하는 모습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결국 서연이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건방진, 내가 감히 나를 모욕해? 서연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눈물을 참고 입술을 깨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욕을 할 게 남았느냐? 너를 모욕한 건 바로 너 자신이다. 이 파티에서 당장 나가.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유라는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현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자기야, 저 사람들이랑 말다툼하지 마. 인터넷에 다 올라갈 거야. 우리 그냥 가자. 현우는 유라의 손을 뿌리치고 눈을 부릅뜨고 서연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좋아.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알아도. 나랑 유라는 곧 혼인신고 할 거니까 이혼 서류 도장 찍었으면 빨리 제출해. 질질 끌지 말고. 서연이는 침묵하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과 기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시오. 밖에서 막으란 말이다. 파티는 계속될 겁니다. 경호원들은 즉시 지시에 따라 현우와 유라, 그리고 민호라는 아이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현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고는 저에게 칼날 같은 시선을 던지고는 밀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은 방금 막 불꽃 튀는 가족 드라마 한 편을 감상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짧게 선언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모두 잊어주시고 파티를 계속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서연이와 은채를 개인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습니다. 방 안에서 서연이는 서둘러 은채를 요람에 눕히고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우 씨가 너무 잔인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언론 앞에서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잖니.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제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서연이는 흐느꼈습니다. 네, 인연이 다한 거겠죠. 잠시 후 서연이는 진정을 되찾고 눈물을 닦고 딸을 안고 홀로 나왔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서연이를 안아주며 위로했고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며 분위기는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곁에서 주최자의 역할을 계속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울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제 아들이 방금 서연이 모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마당에요. 민규 시동생은 방 한 구석에 서서 제게 윙크했습니다. 형수님 멋진 한 수였어요. 이젠 현우 녀석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겠네요. 저는 대답 없이 그저 하고 말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 여우는 언론계에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저는 물론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남편의 배신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거의 끝날 무렵 서연이는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마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이혼 문제는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빨리 해결해야지. 너는 이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졌고 내가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 현우도 감히 어렵게 굴지 못할 거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파티홀에는 청소하는 사람들과 몇 가지 남은 장식품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백일 잔치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했는데 결국 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불꽃 튀는 대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연이가 조용히 잠든 은채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하게 나가도 무거운 감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조용히 절차를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서연이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현우가 유라와 결혼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저는 그 두 사람이 서연이의 인생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서연이의 방을 지나가다 그 아이가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는 은채가 작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앉아 서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저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모든 상처는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엄마가 여기 있잖니, 서연아. 다음 날 아침, 잡지와 연예 채널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끄러웠던 백일잔치, 신화그룹 이현우 이사가 내연녀와 숨겨둔 아들을 데리고 난동을 부리다. 현우와 유라, 민호가 군중 속에서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반나절도 안 되어 네티즌들은 현우를 비난하고 서연이의 용기를 칭찬하며 들끓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연이를 불행한 아내라고 부르며 동정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절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셨군요. 온 인터넷이 저를 욕하고 제가 바람피워 아내를 버렸다고 말해요. 기분 좋으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네가 자초한 일이다.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불평하지 마라. 현우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 이제 거리낄 것도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때쯤 서연이는 은채를 데리고 변호사와 함께 집을 나서 이혼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아이는 현우가 더 이상 붙잡거나 함정을 팔 기회를 주지 않으려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현우나 유라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서연이를 호위할 사람을 붙였습니다. 서연이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후에 서연이는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니가 뒤에 계시니 감히 소란을 피우지 못한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낫지.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물 한 잔 마시고 푹 쉬렴.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순순히 따랐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끊을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은채를 보니 저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현우가 소리치고 유라가 악을 써도 그들은 이 판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아마 서연이가 양육권 확인을 위해 몇 번 더 법원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버팀목이 되어주니 그 아이는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우는 지금 유라에게 매달리고 있고 유라는 재산을 탐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커플은 갈등을 드러낼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저는 조용히 그들의 결말을 기다릴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서연이가 당당하게 이혼을 선언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을 약한 위치에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서연이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씁쓸하지만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이 억울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하나의 고비가 지났습니다. 신화가는 이제 시끄러운 전쟁터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연이와 은채는 제 편에, 현우와 유라는 저 편에 있습니다. 그들이 미쳐 날뛰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죠.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반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확신합니다. 이 폭풍은 곧 가장 힘든 고비에 접어들 것입니다. 현우는 분명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백일잔치 이후로 모두가 그들의 뻔뻔함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은 비록 가십을 좋아하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만큼의 분별력은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현우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제 아들은 아버지의 충동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을 일부 물려받았고, 이제 쓴맛을 보는 것은 인과응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현우가 대가를 치른 후에 외도와 아내, 자식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